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다시 온 문학 우리를 켜다 어흥 부산 랜선 문학여행 부산소 가깝고도 먼 나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작동인 어흥의 작가들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왼쪽에 앉아 계신 작가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한 콩콩월드 데모음을 쓴 동화작가 황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발머리 내 동생의 박미라 동화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화수목 그리고 돈요일의 작가 하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수학생 영희, 경성행 기차를 타다의 안미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인공처럼 주인공답게 이자경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이런 일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기획 의도를 박미라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영광을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 중에 기획과 가장 이렇게 좀 친하신 분이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작가 스테이지에 공모를 준비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답답해하는 시민과 여러 이제 문학인들, 예술인들에게 뭔가 부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랜선 여행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부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18년 그 한일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일본과의 갈등이 최대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뭐 조선통신사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렇게 교류와 문화가 이렇게 오고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과거의 부산 속 일본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을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작가 스테이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서 마련한 거죠. 네. 네, 어흥의 작가님들이 모여서 기획 회의하던 그날이 또 생각나네요. 네, 그러면 이번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임진왜란이 아마 또 중요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임진왜란에 대해서 휘리릭 요약 공부를 한번 하고 싶은데 황선혜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임진왜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부산과 임진왜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이 여기 부산포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으로 일본 16만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4월 14일 맞나요? 맞습니다. 네. 기록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산 진성 정발 장군이 계신 부산 진성이 함락이 되고 15일 동래성이 함락이 되고요. 가 2차 전쟁 정유재란을 또 일으킵니다. 이 정유재란은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코무덤 과 관련이 있고요. 이제 조선인의 코를 베어서 이제 일본으로 넘기고 그렇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길어서 눈치 줬더니 눈치를 채고 끊었어. 눈치를 못 차리셨구나. 어떻게 길어요? 사실 제가 황선혜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가 왜 역사 동화를 쓰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는지 생각났습니다. 공부할 게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볼 영상이 부산포 계양박물관과 그 일대의 그 모습인데요. 사실 또 그날 저희가 날씨가 또 뭐 추웠다 더웠다고 좀 변죽도 부리고 했었는데 그날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영상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시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부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등산설과 부산진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마솥 모양으로 생겨서 그 이름을 땄는데 등산의 모양이 가마솥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부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는 부산 진순절도 이 그림을 그린 분이 변박이라는 분이시죠. 정발 장군이 저기서 까만 옷을 입고 화살을 쏘고 계시는데 성루에 서서 이분이 항상
이제 뭐 전투 같은데 까만 옷을 입으셔가지고 흑이 장군이라고 불리셨고요. 활을 그렇게 잘 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곳은 부산포 개항문화관이기도 하지만 앞에 안용복 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름이 그래서 길어요. 예, 부산의 개항의 역사를 알려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안용복 장군, 안용복의 업적을 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안용복에 관한 예, 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배가 안용복이 탔던 배를 복원해 놓은 거죠. 네네. 산 중턱에 배가 턱 있는 아주 독특한 풍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 오시면. 그리고 안용복이라는 분이 사실은 어떤 사람의 노비 사복 같은 사람이거든요. 개인 노비 같은 분인데 이분이 어쩌다가 사실은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본에 가서 알리게 되었는지 그 얘기도 잠깐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는 계양문화관에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온 거죠. 증산 외성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공원이죠. 근데 우리 뭐 타고 갔더라 저때. 엘리베이터. 거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제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런 것들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부산에 산동네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부산에 살기 전에는. 그래서 마치 그 마을에 있는 작은 공원 같은 느낌으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 비석도 있었고요. 요 비석 바로 앞으로 계단이 있고요. 그 계단에 이제 박재혁과 네, 최천택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놓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네,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만 증산 외성을 보실 건데요. 선생님 외성이 일본 사람이 이렇게 올린 거죠? 그렇죠. 임진왜란 때 한양까지 연결하는 그 보급로가 되기도 했고요. 경남 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전 쌓은 형식을 보면 성벽이 경사져 있잖아요. 저게 네. 외성의 특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급하게 쌓았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약간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마름모가.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정공단입니다. 네. 그 외성을 저렇게 경사지에서 한 게 지진 때문에. 지성에 악기가 들었어. 괜찮습니다. 지금 저기 전공단 보면은 비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기에 다른 것들은 위에 있어요. 다른 것들이 위에 있는데 보면 네, 차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위에는 이제 중간에 충장공 맞죠? 정발장군 비석이고 그 옆쪽으로 보면은 반대편 쪽에 비춰주시네요. 저기가 애월이 비석이고 그 한 단 밑에 충복 용월일 거예요 아마. 네, 비석이 있습니다. 네. 네. 하나 단 밑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노비라서. 그래서 이제 노비여서 그래서 단을 반을 같은 하나 높이 하지 밑에다 않았다는 게 참 재밌었고요. 사실 지금 음성은 잘 안 들리지만 그날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박미라 쌤이 지금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네. 부산포 개항박물관입니다. 그러면은 계양박물관에서 잠깐 내려올 때 전공당 가는 길 보였고요. 네, 외성이고요. 외성을 아까 저렇게 쌓았던 이유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성도 저런 모양을 갖춰요. 수원 화성이 그래서 외성을 좀 닮았어요. 네, 잘 봤습니다. 촬영할 때는 사실 느긋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막 이렇게 숨 막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선생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시 보니까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해서 좋네요. 그 전공단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이게 어떤 한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북돋운다 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제 저희가 광복 이후에 다시 걔네들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다시 만든 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어쩌면 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라는 건 너무 제가 확 드러냈나요, 선생님? 근데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어떤 민족성 자체가 좀 단단하고 야무진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 정기를 끊으려고 참 많은 일들을 사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공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안용복에 대해서 혹시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제가 안용복 네. 얘기를 좀, 아까 임진왜란 얘기를 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괜찮아요, 선생님. 안용복은- 길게 하면 혼나면 돼요. 네. 네. 제가 안용복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용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범한 어민으로 태어났고, 또 이제 전투용 배를 젓는, 군졸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일본 외성에 이제 자주 들락날락 거렸다고 해요. 그렇고, 이제 안용복이 이제 1693년, 지금 이제 그 어민들과 함께 전복을 캐러 울릉도에 갔는데, 가니까 일본인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여긴 우리 땅인데 왜 왔냐? 라고 했는데, 이제 수적 열세에 부딪혀가지고, 오히려 일본의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와요.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1696년에 이제 그때는 관리복과 그다음에 조선 팔도 지도를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울릉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는 강치 요리를 해 먹으려고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마솥을 깨뜨려 버리고 그 들고 갔던 관리복을 입고 거짓부렁을 해요. 이게 나는 이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를 관장하는 관리다라고 했더니 일본이 도망을 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다시 이제 또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아까 갖고 왔던 조선 팔도 지도를 꺼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팔도 지도 안에 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해 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업적을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은 돌아와서 이제 공무원을 사칭한 죄, 그 다음에 무단으로 영토를 넘어간 죄 때문에 모진 고초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외딴섬으로 귀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익 선생님이 그러셨나요? 그 안용복이 사실은 영웅호걸이 못한 일을 해냈다라고 칭찬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때나 이때나 법은 뭔가 또 삼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공무원 사칭죄 같은 거에 이제 매어가지고 결국에는 벌 받고 귀향도 가고 했잖아요. 선생님, 이럴 때 보면 정의가 조금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혹시 정부를 편드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서? 사실 그때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도 있다고 봐져요. 근데 그분의 행적이나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되게 창의적인 분이셨고 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늘에 되살려서 보는 거지 그 시대로서는 그렇게 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그냥 벌을 내리더라도 귀향 같은 건 너무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면 귀향을 일본으로 보내서 네가 일본을 한번 다스려봐라 뭐 이런 거라면 모를까. 귀향을 가기에는 업적도 참 큰일이고 사실은 용감하게 해낸 일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고요. 항상 어떻게 보면 문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다 정의가 아닐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도 않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희 이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동래읍성과 동래읍성 임진왜란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저희 이거 보기 전에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아까부터 저기 한 자리 비어 있어서 뭘까 하고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부산 내 동화 작가 박미경 작가님을 초대합니다. 네, 작가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화작가 박미경입니다. 저는 박차정과 동래성에 부는 바람을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역사동화 공부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쓰기 싫다고, 힘들다고.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2권이나 내셨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 책은 동래성에 부는 바람은 어떻게 쓰게 되셨을까요? 네, 동래성에 부는 책 한번 바람을 보여주시죠. 쓸 즈음에 제가 동래구 복천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뒤가 동래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가지만 어떤 글을 쓸 것인가 하는 거를 늘 생각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거기에 관한 책을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땅에. 그래서 좀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하면서 이 글을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너무나 일본과 연관성이 많고 또 그 두 번이나 그 일본에 점령을 당했다기 하다 보다 짓밟혔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그 두 개의 역사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성에 부는 바람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얘기한 것이고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유명한 독립투사였던 박차정에 대해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황선혜 작가님께서 굉장히 눈을 반짝이면서 뭔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이 책이 임진왜란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근데 전쟁 이야기인데 왜 소녀를 주인공으로 했을까? 예, 그게 궁금했어요. 예, 작가님. 예. 네, 제가 그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박차정 의사를 쓸 때도 여성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이 동네성에 부는 바람 같은 경우에도 임진왜란 시대에 모든 것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양녀라는 송상현 부사의 첩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행적을 따라가면서 쓰고 싶었는데 어린이가 읽을 동화기 때문에 어린이 주인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순이라는 인물을 제가 창조했습니다. 네. 네. 그 부산진 순절동가 그 그림에 보니까 나오던 여성이 지금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아까 그림에서 예, 실제 인물이에요. 예. 선생님, 박차정 얘기를 잠깐 여쭤보자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5분의 부산의 동화 작가님이 5명의 이제 부산의 독립운동가를 조명을 하는데 왜 선생님은 박차정한테 짝 끌렸을까요? 뭔가 어떤 끌림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는 흔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되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조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고 말을 타고 싸우신 아주 그런 분이시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독립운동가로서도 굉장한 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료조사나 그런 것들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매우 힘들었어요. 사실은 자료가 거의 불타 없어지고요. 일제강점기 때에 박차정 생가에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다 없앴대요. 불태웠대요. 모든 자료를 책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자료들을 다 없애버리고 일제들이 그렇게 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자료도 후손께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잃어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역사책이나 그 시대의 인물에 대한 책이나 그런 거 참고하면서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예. 제가 박미경 작가님 입담에 정신이 홀려가지고 저희 준비된 영상이 있다는 거 깜빡했네요. 자, 그러면 동네 읍성 박물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특이하게 수안역이라는 부산의 지하철역에 있어요. 이게 2005년 그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파보니까 그 문헌으로만 남아있던 해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자요? 해자. 그러니까 해자. 성 주변에 이제 물을 해서 이제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면서 올 스톱이 됐고요. 지하철 공사가. 그로 인해서 2년이나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기 일대는 저렇게 이제 유물들이 나올 정도면은 정말 보존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해자가 발견됐는데요. 저 보시다시피 사람뼈, 동물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뼈가 저기다 묻혀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5살 정도의 어린 아이의 두개골이었는데 총상일 동그랗게 총이 구멍이 나 있는 저기 보이시죠? 예,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개, 고양이, 소, 말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다 죽였다고 저기 뼈가 있었답니다. 근데 무기는 일본 무기는 하나밖에 없었다면서요. 다 우리나라 무기들이고. 네. 예. 그게 이제 한 번에 쳐들어와서 싹 빼고 일본으로서는 거의 이제 피해가 없이 인명 피해가 없이 저희만 이제 몰살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대 100년을 겪었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진짜 무력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2시간 만에 함락된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랬다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조선이 개국한 후에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200년 만에 처음 겪는 전쟁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가 굉장히 미비했어요. 예. 저 그림도 굉장히 재밌죠. 여러 그 시간의 사건들을 한 그림 안에 다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 그림 안에 보면 송상현 부사가 빨간 옷을 입고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저 부사의 마음이 어땠을지 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 성 위에 서 있는 분도 송상현 부사고 그 뒤에 북쪽을 향해 절하는 사람도 송상현 부사고. 예, 그 송상현 부사가 원래는 쳐들어올 걸 미리 예감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북쪽에 있는 왕을 향해서 절을 하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한편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무기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 우리나라 그 군사의 복장이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화살촉이 되게 이상한 화살촉도 있더라고요. 예. 당시에 일본군은 총을 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무기로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당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박물관이 지하철역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를 변경한 건가요? 애초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로 인해서 2년 동안 연기가 됐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넘게 이제 문을 닫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못 봤던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저희가 특별히 네. 부산교통공사에 그 요청을 해서 전날 문을 열고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렇죠. 네. 전국에 저런 지하철 박물관이 또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에는 간혹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날 사실 촬영하러 갔을 때 그 작가님들 가운데 한 작가님이 자꾸 딴짓을 하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자료 조사를 좀 해오셨어요, 황선혜 작가님께서. 네. 사실 저 모자 같은 게 좀 불편해 보였거든요. 저런 걸 쓰고서 어떻게 전쟁을 하지 싶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기술이었겠죠. 네. 그렇죠. 당시에는 최선의 기술이었고 당시에 정규군이 100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에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일반 양민들이 전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운 걸 알고 있고 거기에서 거의 80%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녀자들과 노인들도 나와서 기와를 던지고 그죠? 뭐 항아리를 깨서 던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자를 좀 약간 이렇게 지하지만 복원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보면 아까 저희가 초반에 살짝 나왔던 그 뭐 어린이 뭐 이렇게 해골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 부분에선 좀 보는데도 그러니까 인사함이 좀 있었죠, 선생님. 네, 같이 이렇게 그 안민환 작가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는데 선생님도 막 해주시고 하시던데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네, 다음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네 읍성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가봤어요. 네. 아마 예전에 박미경 작가님 사시던 그곳 근처에 있었던 그 읍성. 네, 그 읍성이 임시재란 때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
다시 복원한 것이 일제강점기에 또 훼손돼서 거의 없어진 것을 최근에 들어서 다시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야외 활동도 잘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야외 촬영 가던 날, 네, 어린이들도 있고요, 아기들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현장 학습 온 초등학생들도 만나고 해서 되게 좀 반가웠습니다. 네. 날씨도 진짜 좋았죠. 네네. 지금 사실 우리 예전에 왜 동네 지역은 파기만 해도 뭐 유물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 읍성 바로 옆에 아파트 숲들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고분 위에 보면 이렇게 키낮은 나무로 사각형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고분이 유물이 발견됐던 장소여서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저기 멀리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저기 앞에는 장영실 공원이 있죠. 네, 거기 고향이죠, 장영실이. 네. 거기 태생이니까 그렇게 네. 하는 거죠. 수문장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 네, 거리두기 잘하고 우리 마스크 잘 써야 된다는 거 몸소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기가 북문이네요. 동네 부사의 경우만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품계가 하나 높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방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동래부가 제일 컸더라고요. 부산진의 한 3배 정도 됐죠. 네네.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상현 부사고, 이제 다대진성에서는 윤응신 장군이고 부산진성에서는 정발 장군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무관이 부산진성과 동래진성은 이제 담당했고 여기는 문관인 송상현 부사가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기부자 공적비 같은 건가 봐요. 제가 저기서 뭐라고 하고 있네 지금. 네, 쌤. 제가 걔 누구예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쌤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아니, 제가 이게 이제 그거죠. 장영실 네, 과학. 장영실 고건. 네, 그래서, 사실 저희의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언젠가 문학에서 또 다루어 볼 만한 장영실이었습니다. 예. 전화 햇볕이 정말 좋았어요. 저기 우물도 있었죠.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안미란 선생님이 네, 우물이 우물이 있으니까 있더라고요. 식수가 해결돼서 성 안에 우물이 네. 있는 성과 없는 성은 큰 차이가 나요. 없으면 힘들죠. 그리고 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벽에 왜 구멍이 나 있잖아요. 총알. 네. 네. 근데 저게 저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총안은 어떤 성이든지 그 우리나라 성 형식 다 비슷한데 약간 경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성의 눈구멍이죠. 저기 오는 거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이렇게 성곽이 오목한 데서는 대포나 이렇게 포를 걸쳐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는 안 보이고요. 네. 성 안에서는 바깥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 듣고 정말 보니까 저희가 위에 올라갔을 때 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뭐 이렇게 활을 쏠 수도 있게 뭔가 근데 밑에서는 보이지도 않게끔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과학이 나름 들어가 있는 그런 좀 발전된 성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런 동네에 사셨단 말씀이시죠? 네, 네. 부러우시죠? 네, 선생님. 그럼 뭐 오늘은 북문으로 갈까? 뭐 이런 거. 오늘은 또 무슨 문으로 가볼까? 오늘은 동네 동헌에 한번 가볼까?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박미경 선생님께서 사진을 2장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제 생각에 아마 하나는 동래성에 부는 바람과 관계된 거. 저기가. 네, 저기가 동헌 지금 복원된 동헌, 동헌의 입구입니다. 동래부 동헌. 네네, 많이 복원해놨어요. 네. 안에 저 계단으로 들어가면 충실당이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송상현 부사가 집무했던 곳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글을 쓰실 때도 저기를 다 다녀오시고 막 여기에 송상훈 부사가 앉아 있는 거 이런 거 막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쓰셨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 문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런 것들이 굉장히 넓은 장소에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이 좁은 곳에 한꺼번에 모아놓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웅장함이라든지 그런 건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넓었군요. 네네, 지금 현재 동네 시장을 모든 장소에 걸쳐 있었다고 해요. 네.
하기야 군사의 또 요충지가 부산이었으니까 동래성이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박차정 의사의 생가 대문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어요. 네, 네. 예전에는 박차정 의사만 저기에 이제 생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오빠인 박문희, 박문호와 함께 맞아요. 세 명이 삼남매가 함께 이렇게 글자가 써 있어요. 대문에 생가라고. 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죠, 비교적 그 박문희, 박문호 그 오빠. 네네. 2018년, 2019년도에 훈장을 이제 수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저렇게 생가를 조금 모습을 바꿨습니다.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요. 박차정 선생님의 생가도 또 안으로 들어가서 또 탐방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사진 이제 접어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박차정 하면은 사실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책을 보고서 좀 많이 알게 되었는데 특히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런 데 관심이 많은지 그 김원봉과 박차정 사이에 그 로맨스도 저는 너무 참 이렇게 네, 좋았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두 분을 또 보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로맨스만 가지고 책을 써줄 수 없냐고 요청도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 그 훌륭하신 분들이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고요. 그 약산 김원봉은 아시다시피 을열단 단장으로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선망의 어떤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차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김두봉 선생이라고 그 친척이 계셨어요. 그분이 먼저 이제 의열단에 입단해가지고 나중에 박차정을 이렇게 상해로 부르고 하거든요. 그때 벌써 알고 있었고 30년도에 이제 넘어갔으니까 31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고 아마 서로가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제 추측으로는 상상으로는 그러면서 어떤 동지 의식이랄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를 어떤 넘어선 그런 어떤 동지로서의 의식도 많이 강했을 것 같고 또 앞으로의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었을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김원봉 선생이 옆에 계셨고 많은 독립의사들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관을 가져온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원봉 선생은 박차정 여사의 관을 가지고 왔어요. 유해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애정이 깊었던 게 아닐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사실 그 박차정이라는 책에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 정말 내가 그 박차정의 집에 가서 앉아 있는 그 마당에 나무 하나, 뭐 개뚜리에 뭐 하나쯤 되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훅 들어가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오늘 저 지역들을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함께 또 가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용두산 공원 일대를 볼 건데요. 여기가 예전에 선생님 초량 외관이었죠. 네, 한번 보시죠.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네, 정비도 많이 해놨고 사람들도 많고. 네. 작가님이십니다. 이 초량 외관이 부산에서 네 번째 외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가 부산포 외관, 두 번째가 이제 절영도, 영도에 있는 절영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재 동구청이 있는 그 자리에 두목포 외관, 그다음에 이게 네 번째 외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기를 올라가려면 지금 저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저기 신사가 있을 때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광장, 하광장, 중광장이라서 참배를 곧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단계에 걸쳐갖고 계단을 오르고 그러면 저절로 뭔가 경건한 마음이 강제되는 거죠. 내면으로부터 구조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그 위치가 지금 부산 타워에 있는 쪽,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쪽에 이제 용두산 신사가 있었다고 해요. 네. 선생님 쓰신 책에도 보면 그 영희가 소풍을 가나요? 그쪽으로? 네네, 이게 그쵸. 올라가서 요 시대에 이제 예. 저희도 소풍을 간 거죠. 땀을 뻘뻘 흘리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종교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서양 그 종교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뭔가 권위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은 항상 더 높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어떻게 이 책을 쓰실 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책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저는 사실은 제가 결혼 이주 여성이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시집을 온. 네. 그래서 부산은 바다만 있는 줄 알았어요. 부산에 이렇게 산동네가 많고 산이 네. 여러 개고 네. 까꼬막길이라 그러죠. 산동네 이렇게 많은지 몰랐었는데 사실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산의 인물, 부산의 역사, 역사적 장소에 대한 탐방 이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부산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인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무궁무진하고 무엇보다도 저기 초량회관 나오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역사가 깊다는 걸 알고 좀 놀랐어요. 저는 신사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때 억지로 만들어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은 용미산에 이미 조선 때 외관을 설치하면서 개항할 때 이미 신사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일본인들이 거류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흔적들을 살피면서 참 재미있는 동네에 흥미로운 동네에 사는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지금 초량외관 비석이 나오는데 그날 제가 촬영 이제 위에까지 하고 올라오니까 이자경 선생님이랑 안미란 선생님이랑 저기서 한참 뭔가 재밌게 얘기하셨어요. 저 초량외관 저 비석에 보면 한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자, 그림 한번 찍은 거 한번 볼게요. 그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거 저 보면서?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찾아보면서 재미있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분이 진짜 화가 출신이 아니죠. 아, 그냥 이름이 네, 간원인데 변박. 변박.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지하철 박물관에서부터 저 사람 이름을 봤어요. 아, 그랬구나. 부산진 네. 아까 계속 순절도 본 그림. 그 그림이 저 사람이 처음 그린 건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분이 부사 출신 어떤 분이 그걸 그렸는데 그 노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모습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르고 난 뒤에 네. 이제 변박에게 다시 네. 좀 그리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니, 잘 그렸거든. 근데 선생님 제가 방금 요 앞에 네.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변박이 그림을 원래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전공하거나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그냥 간원인데 그림을 잘 그리니까 한번 그려봐 그랬는데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조음이라는 고구마 들여온 분. 영도의 그분이, 고구마를 처음 들어온. 그분이 일본으로, 그분도 아마 부사 출신이죠. 그분이 부사를 끝내고 일본으로 갈 때 데리고 간, 맞아요. 맞아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본에 있는 지도도 베껴 그리게 하고 또 이제 선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화관으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수차 같은 것도 저거 그대로 갖고 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만들면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수차도 베껴 그리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동래부가 한양하고 멀었기 때문에 도하원에 정식 화가들을 파견을 안 해줬대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아전 출신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군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말단 공무원이었던 거죠. 근데 조엄이 보고 그림도 잘 그리네, 그려봐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한 건데 저 사람이 대부분의 부산 역사가 기록된 대부분의 우리 앞에서 본 그림들을 거의 그린 거죠. 네, 낭중지추라는 말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재주가 있으니까 꼭 배우거나 전공하지 않아도 기회가 되면 그 재능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그 변박 얘기할 때 사실 저도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야기 여기서 이렇게 많은 그림들을 남기다니 뭐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한번 동화로 써보면 좋겠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님이 예전에 부산문화재단 활동을 하시면서 조선통신사 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엄이 발탁을 해서 하급 관리였는데 워낙 이제 능력이 뛰어나서 발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미 소설을 쓰셨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네, 그럼 근데 그 그렇지. 소설 제목이 유마도라고 해서 그 일본의 어떤 외딴 절에 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변박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력에서 시작하는 소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절에 저 사람 그림 네, 있다고 돼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변박 그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시작하니까 조선통신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당시 어떻게 그 일본과 우리나라가 오고 가면서 문화 교류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었어요. 네, 역시 소설로 나왔지만 동화로 또 나왔기 동화로 때문에. 예. 역시 이게 지금 갑시다. 문학 욕심 내고 그렇죠. 계시는 거예요. 다 욕심내는 걸까요, 우리? 원작 쓰는 공동작업. 사람이 임자야. 네. 근데 역사를 공부하는 거하고 네. 또 문학 작품을 쓰는 거하고는 또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일단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이제 뒤에 이어서 계속하기 힘든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변수도 많고 그래서 네. 진짜 꾸준하게 하는 사람만이 역사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저희 선생님처럼. 사실 변박의 이야기를 그날 저는 뒤에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도 되게 문학적으로 매력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았고, 사실은 소재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본인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그림을 그리고 또 후대에 이렇게 기록에 남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될지 본인이 알았을까 하면서 정말 조명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교수님이 부산 출신 1호 출신 부산 출신 최초의 화가라는 그런 명칭도 붙였어요. 네. 이야,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어흥 프로젝트로 변박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 나눠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만나게 된 또 변박이라는 재미있는 인물에 대해서 이 다음에 또 창작으로 연결이 된다면 정말 뜻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는 좀 점점점. 네. 그러면 저희 끝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소감을 한마디씩 이렇게 인사로 한번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황선희 작가님부터. 네, 저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부산에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지역의 역사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거창하게, 뭐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뭐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역의 역사에 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나가야 될 때 너무 할 일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살짝 귀찮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가서 막 구경하고 가을날 너무 좋고 이제 돌아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기회가 돼서 일단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와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되게 이제 부산에 일본의 흔적이라든지 이게 좋은 방향을 좀 많이 다루면 좋겠는데 너무 아픈 역사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작가 스테이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일단 좋았습니다. 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근데 진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역사상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고 도발하러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르게 심리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정말 좋은, 서로 평화로운, 그래서 이웃이면서 함께 으쌰으쌰해서 세계에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관계 개선에 문학가들이 어떤 역할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의미가 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역사 동화나 이런 거에 약한 저 말고 안미란 작가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동화를 쓸 때 제일 고민되는 게 특히 한일 관계 쓸 때는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제가 이제까지 쓴 거 보면 거의 일본과 이렇게 관련된 문제인데 어린이들이 일본은 악, 누구는 선, 누구는 악 이렇게 이분법으로 사고하게 될까 봐 제일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부산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과 우리가 교류한 역사가 굉장히 깊고요. 제 주변에 동네 아줌마들 코로나 전에는 점심 먹으러도 저기 스시마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여행 갔을 때도 부산이랑 풍경도 너무 비슷하고 또 좋은 일본인 친구들하고 접할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쓸 때 뭔가 한일 교류, 평화 이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지향을 하고 싶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부산 곳곳의 매력을 알게 돼가지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자경 선생님. 네. 부산 매력을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부산은 진짜 매력적인 도시죠. 그 비행기가 없고 뱃길로만 다닐 때는 사실은 부산이 외국가의 제1 관문이었어요. 물론 그래서 전쟁 때도 피해가 제일 컸지만 영국과의 만남도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어떤 아픈 흔적들도 많고 그렇지만 골목골목 굉장한 역사를 가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겪다 보니까 그런 일제강점기도 거치고 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화유산들이 사실은 아픈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진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엔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일컫는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인식도 좀 바꿔서 그걸 보존하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앞날을 나아갈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다시 온 문학 우리를 켜다. 저희가 부산 일대를 문학을 옆에 끼고서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흥 부산 랜선 문학 여행. 마치려니까 말이 안 떨어지네요. 좀 아쉬워서. 네. 부산 속 가깝고도 먼 나라.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창작동인 어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